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한잔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먼저요. 이종섭 호주 대사 그리고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거취를 두고서요. 국민의힘 안에서 정말 여러 말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두 사람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과거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부적절했다는 말씀은 이미 드린 바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외에도 윤석열 정부의 홍보수석 출신이죠. 김은혜 경기 성남 분당을 후보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대사의 귀국, 황 수석의 자진 사퇴가 국민 눈높이다라는 글을 남겼고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후보 9명도 이 대사와 관련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는 성명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김경률 비대위원 라디오에 출연해서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자세가 돼 있지 않다면서 본인 스스로 오늘이라도 당장 사퇴하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촉구했고요. 나경원,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도 황 수석에 대해 거취 결단을 압박하는 입장을 잇따라 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오전에 속보가 계속 뜨던데 대통령실의 반응이 나온 거죠? 네, 대통령실은 오늘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해서는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면서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서 소환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서 마냥 대기하는 것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황상무 수석과 관련한 입장도 나왔는데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상 황상무 수석의 사퇴 요구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모든 지역구에 대한 공천을 완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이 취소된 일부 지역들의 재공천까지 하면서 지역구 공천을 완료했는데요.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부산 수영 지역구에는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대구 중남구 지역에는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을 우선 추천, 전략 공천했습니다.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의 공천이 취소된 지역이죠. 이 수영의 전략 공천을 받은 정전 논설위원, 앞서 부산 진을의 공천을 신청해서 이헌승 의원과 경선을 했는데 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이 취소된 중남, 대구 중남 지역의 전략 공천 받은 이 김 전 차관, 국민의힘의 공천을 신청하지는 않았는데 당 차원에서 영입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시 공천을 하면서 전국 254개 지역구 모두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게 됐고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전 지역구에 공천한 건 16년 만입니다.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 얘기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양문석 후보. 김해 봉하마을 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에 비유한 언론 기고문을 써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 오늘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봉하마을을 찾아서 사과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봉하마을에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서 10분간 참배했고요. 그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왔다면서 유가족에 대한 사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하고 그리워한 국민에 대한 사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사실 양문석 후보의 거취를 두고는 민주당의 상임 선대위원장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김부겸 전 총리는 어제 양 후보자에게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수습할 수 있는 건 당신밖에 없다.
여기서 뭐 새로운 게 나오면 우리도 보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의 사퇴를 요구한 반면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는 그대로 가야 한다면서 양 후보자를 두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정봉주 후보의 공천 취소로 공석이 된 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에선 다시 경선하죠? 네, 그렇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 철회로 공석이 됐죠. 서울 강북을 지역구의 후보자 공모에 모두 27명이 참여했습니다. 결국에는 현역 박용진 의원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의 양자 경선이 진행되는데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 권리당원 70% 그리고 강북을 권리당원 30% 비율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박용진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포함이 되면서 득표율 감산 30% 적용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수진 변호사는 여성 신인 가점으로 25%의 가산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박 의원은 경선에서 최소 64.1% 득표를 해야 승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천이 취소된 정봉주 전 의원 국회 소통관에서 오늘 기자회견 열고 당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부족했던 제 소양에 대해서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밝히면서도 과거 성찰이 부족했던 시절의 발언으로 발목 잡히는 건 제가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야를 향해서 말을 하는 건지 야당을 향해서 말하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 얘기가 또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인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 리스크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당장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에만 법정에 3번 출석하게 되는데요. 일단 오늘 오후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해서 공판 진행하고 또 내일 오전에는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재판도 여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심리로 열리게 됩니다. 오는 22일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일단 내일 열리는 대장동 재판은 이 대표가 불출석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거부한 바가 있는데요. 일단 이 대표 측은 이번 주 잡힌 재판에는 모두 참석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총선 비례대표 투표 용지의 순서 이것도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결국 3, 4번 차지할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대 양당이 현역 의원 꿔주기라고 불리는 걸 하면서 3번, 4번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연합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꿔주기 등을 하면서 현재까지 현역 의원 10명이라서 기호 3번 차지하는 것이 유력하고요. 국민의힘도 일부 의원을 제명해서 국민의 미래로 보냈죠. 그래서 현역 의원 8명을 확보하며 국민의 미래는 4번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에 뒤이어서는 강은미, 배진교, 심상정, 양경규, 이자스민, 장혜영 의원 이렇게 총 6명의 현역 의원이 있는 녹색정의당이 5번, 또 새로운 미래는 오영환 의원과 서른 의원이 입당하면서 현역 의원 5명을 확보해서 이어서 6번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이 4명 있는 개혁신당이 7번일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현역 의원을 각각 1명씩 확보하고 있는 조국혁신당과 자유통일당이 이제 8번을 두고 경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출신 황운하 의원 그리고 자유통일당에는 국민의힘 출신 황보승희 의원이 합류한 바 있습니다. 정치를 보는 건지 수학을 보는 건지 유권자 여러분도 참 헷갈리실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순번도 오늘 발표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밤 9시에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순번 공개합니다. 각각 남녀 10명씩 해서 20명의 비례대표 명단을 확정했는데 조국 전 장관 포함해서 황운하 의원,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 담당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 그리고 가수 리아 등이 포함됐습니다. 일단 득표율에 따라서 순번을 정하겠다라는 원칙은 예외 없이 모든 후보에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조 전 대표가 그런데 투표 결과 1순위를 받아도 전략적으로 후순번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관련한 자세한 얘기들, 지금까지 나온 자세한 얘기들은 잠시 뒤에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그리고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북한이 또 한 달여 만에 또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북한이 오늘 오전 7시 45분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0발을 발사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끝나자마자 다시 도발에 나선 건데요. 예. 합참은 약 40분가량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정확한 재원은 분석 중이지만 합참은 이 미사일이 300여 킬로미터 날아가서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미일 당국과 관련 정보 긴밀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지난 1월 14일에 고체연료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하고 또 지난달 14일에 지대함 순항미사일 발사한 데 이어서 올 들어 세 번째 미사일 도발입니다. 네. 총선을 앞둔 북한의 도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느 총선 때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나라 밖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5선이 사실상 확정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2024 러시아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5선을 확정하면서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는데요. 일단 러시아 중앙선관위가 밝힌 개표율 98% 기준으로는 득표율이 87.34%를 기록했는데 푸틴 대통령이 지난 2018년 대선 때는 득표율이 76%대였는데 예. 이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역대 대선 최다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30년간 러시아를 통치하게 된 건데 그렇게 되면 푸틴 대통령이 2030년 대선에서 출마를 해서 2036년까지 집권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총 통치 기간이 36년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앞서서 43년을 통치한 러시아의 초대 차르 표토르 대제 다음으로 최장 집권 기록 세우게 되는 겁니다. 푸틴의 득표율이 87.34라고 하니까 참 그런 거 보면서 이래서 정치인들이 이 전쟁의 유혹에 빠지나 보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반정부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 18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푸틴 대통령이 선거가 끝난 뒤에 선거운동본부를 찾아서 나발리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나발리가 사망한 일은 애석하다. 하지만 교정시설에서의 사망 사례는 또 있고 이는 미국에서도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선거 기간에 나발리의 지지자들, 나발리의 부인은 이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투표할 때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하거나 무효표를 만드는 방법으로 항의를 표출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발리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도 이 대통령 선거 마지막 날에 투표용지에 남편 이름을 적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전 세계가 선거로 시끄럽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